임신한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라고 자기가 외박하는 것까지 제 탓을 했고, 그렇게 외박을 일삼던 남편은 만삭이 된 저를 내버려 둔 채 결국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를 찾는 엄마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어서는 저도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던 저는 출산 날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던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속에서 상간녀가 제 남편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사랑 문자를 보게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도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여자는 저를 질투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과 만나면서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도 기가 막혔지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책임감도 없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몇 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편을 믿어보려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며 버티는 동안 남편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저를 두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요. 당신 뭐야? 당신 여태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임신한 동안 외박하고 늦게 들어왔던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나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 안 하고 참았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뭐야, 너 내 핸드폰 뒤져봤어? 아이씨, 이러니까 내가 그러지. 너 내가 달라졌다 뭐 어떻다 불평만 했지. 정작 네가 어땠는지 모르지? 시집살이 힘들다, 임신해서 힘들다,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징징거리기만 했지. 나 좀 쉬게 해줬어? 맨날 그러는데 네가 예뻐 보이겠냐? 차라리 잘 됐어. 당신도 알았으면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은 바람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남편이 제게 잘못을 빌고 그 여자와 헤어질 거라 생각했던 저는 예상과 다른 남편의 행동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무쳐 그런 남편과 당장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혼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게 제가 제일 잘못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바람난 남편이 당연히 죗값을 치르고 제게 유리하게 이혼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었고 이미 진작에 외도 증거들을 전부 없애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상황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비싼 변호사를 구해 남편을 도왔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이 산 지 5년이 채 되지 못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불륜 증거를 잡지 못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 있다며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간다 주장했고, 심지어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략에 단단히 휘말린 저는 그렇게 아이까지 빼앗기며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결혼 생활 끝에 빈털터리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딸이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제 이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던 저를 보며 엄마는 안타까워하셨고, 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전부 자신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애비 없고 돈 없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더니 나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인 거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갓난아이 두고 나온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나 저나 힘들었던 그 와중에 엄마까지 편찮아지시면서 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폐인처럼 살아갈 겨를도 없이 아픈 엄마를 간병하며 엄마 대신 분식집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도 없었죠. 엄마가 제 이혼을 자신의 탓을 하신 것처럼 저는 엄마가 아프신 것이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두고 결혼한 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 했고, 엄마에게 행복하다고 거짓말한 죄로 아이를 뺏기고 이혼을 하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병원에 모셔두고 매일 김밥을 싸면서 저는 매일을 자책하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은 전부 엄마 때문이었고, 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아마 나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플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중 저는 언젠가부터 저희 가게를 찾는 남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누나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동생이었는데, 둘이 와서는 한창 먹을 나이에 늘 김밥 한 줄을 시켜 나눠 먹는 아이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 못 보던 아이들인데 여기 이사 왔니? 네, 몇 달 전에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래? 둘이 남매인가 보구나. 둘이 사이가 참 좋네. 근데 둘이서 김밥 한 줄로 되겠어? 너희들 괜찮으면 아줌마가 좀 더 줄게. 아니에요. 저희 한 줄로도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집 김밥 맛이 없니?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줌마가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사 왔다며. 그럼 앞으로 단골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우리 가게 앞으로 자주 오라고 주는 서비스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어. 떡볶이 더 먹고 부족하면 말하고. 처음에는 별말 없이 서비스라며 김밥 2줄에 떡볶이까지 퍼서 주다가 조금씩 다가가고 친해져 그 아이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소한 겉모습과 달리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는 한참 어린 남동생과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죠. 부모님이 떠나신 뒤로 여기저기 친척집들을 전전하다가 다들 사정이 나쁘다고 떠넘겼던 건지 지금은 남이나 다름없는 먼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유독 마르고 또래보다 작은 것이 애들이 고생 꽤나 했겠다 싶더군요.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많이 먹는 건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배를 곱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혼에 아픈 엄마 사정에 남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지만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을 보니 어렸을 적 제 생각이 나서 차마 그 아이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지윤아, 아줌마가 앞으로는 돈 안 받을 테니까 배고프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줌마도 하루 종일 혼자 가게 보려니까 심심해서 그래. 아줌마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아줌마랑 말동무도 해주고 놀다가 가. 우와, 그럼 저 맨날 와도 돼요? 저는 좋아요. 야, 김지석, 너 아줌마 곤란하시게 왜 그래? 아니에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거봐, 지석이도 좋다잖아. 정말 아줌마가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 알겠지? 지훈이는 일찍 철이 들었는지 참 듬직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가끔 우리 가게 일을 도와주는 걸 보면 셈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던데, 형편이 좋았더라면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을 그 아이가 안타깝더라고요. 둘째 지석이 역시 남자아이치고 얌전하고 왜소한 것이 애들이 나이답지 않게 너무 작고 조숙한 게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게 하고 싶었고, 저는 갈 곳 없고 배고파하는 그 남매에게 공짜로 밥을 해먹이며 선의를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아이들을 구제하려는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보내려니 제 마음이 불편해서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게 고마웠던지 매번 제게 깍듯이 감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비 받은 건데 그동안 김밥값 계산해 주세요. 뭐?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받겠다고 그랬니? 나는 우리가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지윤이 너 이러면 아줌마 속상해? 매번 감사하고 죄송해서요. 제가 지금은 해드릴 게 없지만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으러 올게요. 아유, 나중이고 지금이고 갚을 필요 없어. 김밥 떡볶이가 뭐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어른들한테 도움받고 살 나이야. 벌써부터 빚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게 보답하는 길이야. 착하고 예쁘게 구는 아이들을 보니 괜히 더 안타까웠고,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 혼자 집에 있기 싫어하는 둘째를 제가 데리고 있으며 숙제도 대신 시키고 밥도 챙겨주고 붙어 있다 보니 처음 생각보다 그 아이들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젖도 다 먹이지 못하고 두고 온 제 자식 생각에 매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아마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 대신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엄마 대신 분식집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고아 남매를 챙겨 먹이며 조금씩 기운을 내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엄마를 먼저 떠나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가 아픈 것이 제 탓이라 생각했던 저는 엄마의 죽음으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제 가족이었고 저의 전부였던 엄마의 죽음을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찾아올 사람도 몇 없이 혼자 쓸쓸하게 엄마의 장례를 치른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며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각별해진 건지, 지윤이, 지석이가 혹시 내가 없으면 굶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마음을 더 추스를 새도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음날 곧장 분식집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내내 제 걱정을 했던 건지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줌마 어디 가셨어요?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 지석아. 아줌마가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못 열었어. 무슨 일이요? 어디 아팠어요? 아줌마가 아픈 게 아니라 아줌마 엄마가 아프셨거든. 근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줌마가 엄마를 보내드리고 온다고 문을 못 열었어. 그럼 아줌마도 이제 엄마 아빠 없어요? 우리처럼 고아예요? 야 김지석,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사과드려. 죄송해요 아줌마.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아니야, 지석이 말이 맞지. 이제 아줌마도 고아지 뭐. 그래도 아줌마는 위로해주는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도 안 슬프네? 저보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제가 그 아이들을 보자 다시 웃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매일 가게를 열면서 저도 덕분에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의지하는지 아이들이 제게 의지하는지 모르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아이들과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번 와서 밥을 먹고 가던 아이들이 주말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애들한테 핸드폰이 없던 탓에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집을 찾아갈 수도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서야 지훈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에 의해 그 남매가 멀리 이사를 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이번에는 누구를 따라간 건지 궁금했지만 가족도 아닌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떠난다면 인사라도 하고 가지, 말도 없이 떠난 아이들에게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착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사정은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던 간에 이제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뒤 한동안 후유증처럼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언젠가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간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낸 제가 제 아이를 보고 싶다고 시댁을 찾아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에는 저를 피해 이사까지 떠나며 영영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여기저기 소식을 물어 제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작정을 하고 숨어버린 전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엄마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저는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없었고 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국을 돌아 아이를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했던 사정 탓에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 후로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전히 한자리를 지키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엄마도 지훈이 지석이도 없었지만 왠지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엄마와 나를 받아주었던 그 동네가 제게는 고향 같기도 했고 엄마와의 추억이며 제가 살아온 흔적들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분식집 또한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밥을 먹였던 그 남매가 나를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기대하며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야 정말로 기적 같은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10년 만에 만났지만 저는 지훈이와 지석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키는 조금 더 크고 보기 좋게 살도 올랐지만 예전 총기 넘치던 그 모습들은 그대로였어요. 세상에, 너희 정말 지훈이랑 지석이 맞니? 아줌마, 그때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죄송해요. 찾아온다 생각만 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오게 되었네요. 여태 여기 계실 줄은 몰랐는데 아직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혹시 너희들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나저나 대체 어디 갔던 거니? 그동안 잘 지냈던 거야? 알고 보니 아이들은 소식이 끊겼던 외삼촌과 연락이 닿아 외삼촌을 따라 외국으로 떠났답니다. 애들이 그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을 삼촌이 보셨으니 하루도 그 집에 두지 못하셨겠죠. 아이들도 정신이 없이 떠나다 보니 제게 인사할 겨를이 없었고 그래도 다행히 외삼촌과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네요. 마음 편히 지내면서 외삼촌 덕분에 공부도 다시 할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냈나 봅니다. 그 사이 지석이는 대학생이 되어 명문대를 다니고 있고 똘똘하던 지훈이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성공한 뒤에 저를 찾아와준 아이들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은 싹 사라지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움만 남았습니다.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너희들이 어디 있건 잘 지내기를 늘 기도했었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얘들아. 아줌마도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저도 빚을 갚게 되었네요. 늘 아줌마에게 보답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었죠. 이제는 저도 어른이 되었으니 계산 받아주세요. 김밥값은 여기로 입금하면 되죠? 아니 얘가 또 왜 이럴까? 갚을 필요 없다니까. 저 변호사예요.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소박한 김밥값으로는 너무 큰 대가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보답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양육권을 뺏겨 힘들어하던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지훈이가 제가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구할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다 포기하던 일을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야 법은 잘 모르고 증거도 없어 뾰족한 수가 없었지만
국제 변호사 자격증의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던 지윤이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저 대신 시댁과 전 남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인 제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내내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눈물의 재회를 하며 제 아들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던지 저는 찬찬히 그것들을 해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게 벌어진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도움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